2025년 5월 종전의 희망을 삼켜버린 붉은 섬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의 심장을 겨눈 건 인간이 아닌 AI가 조종하는 드론. 값비싼 전투기도 육중한 전차도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어간다. 보이지 않는 위협, 드론의 공포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지금, 이 새로운 위협에 맞설 카드가 등장했다. 세계가 논란, K 안티드론 시스템, 기술과 정밀함을 무기로 K 방산이 던진 승부수. 이 첨단 방패는 과연 글로벌 안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 진실은 숫자에 있고 재미는 해석에 있다. 보이는 팩트 뒤에 숨은 신박한 경제 이야기, 신박한 경제 토크 킥. 저는 신박한 스토리텔러 송상은입니다. 요즘 전 세계의 안보 레이더가 어느 때보다 예민해진 분위기인데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전장의 판을 뒤흔드는 드론의 등장 때문입니다. 이 작고 가벼운 기계가 어떻게 전투기를 밀어내고 전차를 무력화시키는 존재가 됐을까요? 오늘은 전장을 누비는 드론과 이에 맞서는 K 안티드론의 치열한 작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침묵의 암살자, 드론이 바꾼 전쟁의 룰. 전쟁의 기술과 전략을 숫자 너머로 해석하는 키커 샤럴 이세환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2025년 지금 이 전장을 흔드는 주역은 더 이상 전투기나 미사일이 아니라 드론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제 이 전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작전의 중심에 와 있나요? 드론이 미래 전쟁의 핵심이다라고 했는데 대규모 전쟁에서 과연 드론이 어떻게 쓰일까라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 드론이 그야말로 전면에 나서게 됐죠. 많은 영상과 기록이 증명해 주듯이 대세가 돼버렸습니다. 드론 없이는 어떤 군사작전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됐죠. 예를 들어드리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양쪽 합해서 네. 전차나 장갑차가 과연 몇 대쯤 파괴됐을까요? 앵커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론이 개입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파급 효과가 있었다 이런 건 뉴스 통해서 봤는데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최소한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10,000대가 넘습니다. 10,000대요? 네, 10,000대가 넘는데 중요한 건 이 격파된 10,000대 중에 거의 90%가 대전차 무기와 드론에 의해서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드론이 단순한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걸 생각해 보세요. 10,000대면 양쪽 다 그냥 2분의 1 하면 5,000대잖아요. 와, 네. 근데 어떤 한 나라가 5,000대 전차를 손실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차가 2,000대예요.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차가 다 없어졌다라고 만약에 생각해 보면 이거는 드론이 단순한 전술 무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략 무기일 수도 있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갑 전력을 전부 다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드론이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탱크나 뭐 장갑차, 심지어 참호까지 드론에 무너졌다는 뉴스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진짜 이 전쟁의 룰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결정적인 그런 순간은 어느 때였나요?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특수부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특수부대의 가장 큰 임무가 뭐냐면 적진에 대한 은밀한 정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가서 적이 어디 있는지 다 파악하고 와서 보고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특수부대의 입지를 있는 대로 갉아먹은 게 드론입니다. 굉장히 은밀하게 멀리까지 가서 다 정찰을 하고 정확하게 정밀하게 사진까지 다 찍어서 돌아와서 이거를 보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론이라는 게 단순히 공격무기뿐만 아니라 특수작전의 패러다임까지 지금 바꿔놨어요. 이 우리 천무에 있는 로켓은 GPS가 달려 있어요. 우리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게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좌표를 찍어주면 로켓인데도 정확히 날아가요. 거기 반경 5m 내로 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목표를 정확히 탐색하려면 예전에는 2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특수부대 정찰대를 보내서 걔네가 목표를 눈으로 확인하고 좌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성능 정찰기가 가서 이걸 찍을 수도 있는데
적이 만약에 대공 시스템이 아주 완벽하다. 예를 들어서 지대공 미사일도 많고 전투기도 많고 그러면 정찰기가 활동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자, 근데 드론이 나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단은 사람이 죽을 걱정이 없죠. 굉장히 작기 때문에 발각될 확률도 적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를 부담 없이 한꺼번에 날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가서 정찰을 샅샅이 하고서 좌표를 계속해서 찍어서 천무한테 알려주면 천무는 어떻게 됩니까? 그 좌표를 입력하기만 하면 엔터키 3개만 탁탁탁 누르면 바로 로켓이 날아가서 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죠. 천무뿐만 아니라 네. 현대 포병은 드론이 주는 좌표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방위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해양 방위 산업 전시회가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최신 무인 군함들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It's really great to see the Korean Defense Industrial Base lean into autonomy. Our objective is to support the heck out of their autonomy development efforts with our HiveMind Enterprise product. HD 현대중공업은 육해공 전 영역에서 무인 전력을 지휘하는 무인 항공모함을 비롯한 신형함 4척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그 해양 국방 전시회 거기에서 한국형 드론 항공모함이 이미 2년 전부터 나왔는데 올해는 더 큰 규모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이 드론 항공모함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튀르키예에서 나왔어요. 튀르키예는 예상외로 이 공격용 드론의 강국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바이락타르라는 공격용 드론을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제공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원래 튀르키예도 정규 항공모함을 만들려고 하다가 정규 항공모함은 사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다 또 이제 파일럿도 훈련시켜서 태워야 되고 돈이 많이 드는데 이 드론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네. 드론은 좁은 항공모함 갑판에서 드론을 이착륙시키는 건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적을 공격하고 싶은데 굳이 전투기가 날아가야 되나? 그럴 필요 없이 오랜 시간 채공할 수 있는 드론에다가 미사일이나 폭탄을 잔뜩 따라서 보내게 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현재 드론 시장은 미국은 정밀, 중국은 물량, 이스라엘은 실전, 이 3강 구도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시기에는 각국이 어떤 스타일대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또 좀 정리해 주시죠. 미국은 2010년대에 대형 무인기가 항공모함에서 이착륙하는 건 실험이 끝났습니다. 네. 이걸 대량 배치하냐 마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여기서 조금 정치가 개입하죠. 뭐냐면 미국 함대는 항공병과가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쉽게 말해서 비행기 타는 파일럿들 출신들이 굉장히 힘이 세요. 지금 태평양 사령관 나온 거 보면 대부분이 파일럿 출신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드론이 대량으로 항공모함에 배치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파일럿들의 입지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 이런 역할들이. 정치적인 이유 네. 때문에 대규모 공격용 드론이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게 조금 시기가 미국에서는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내놓은 게 뭐였냐면 공격용은 하지 말고 공중급유용으로 하자. 전투기가 멀리 날아가서 공격을 한 다음에 올 때 저기 연료가 부족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드론이 와서 급유를 해주면 이제 안전하게 항공모함까지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안티 드론 쪽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적 드론을 어떻게 파괴해야 될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사실 지금까지 군사용 드론 시장에서 최강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항상 병력이 부족했거든요. 피가전을 경험하면서 드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군사용 드론 부분에서는 최강자고요. 그다음에 안티 드론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급부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양쪽이 가장 많이 썼던 상용 드론이 중국제였어요. 이번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쏠쏠한 돈을 번 게 중국입니다. 양쪽에 다 공급했기 때문에 완제품도 공급했고 그다음에 부품도 엄청나게 많이 공급했어요. 심지어 우크라이나 내에서 드론이 모자라니까 옆 나라 폴란드 가서 알리익스프레스나 템으로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중국은 양쪽에 드론을 공급하면서 거기에서 쌓은 실전 데이터를 다 수집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실전 데이터를 가지고 중국이 어떠한 형태의 군사용 드론을 만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중국이라면 이 실전 데이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보물 같아요.它那么高的挂弹能力，可以挂弹多样化的武器，既可以提高它的这个突防打击能力，也可以提高自己的生存能力。 نفذت القوات البحرية وسلاح الجو المسير في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عملية عسكرية نوعية استهدفت حاملة الطائرات الأمريكية ترومان وعددا من القطع الحربية التابعة لها شمالي البحر الأحمر وذلك بصاروخ باليستي وعدد من الطائرات المسيرة.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항공모함도 이제 드론이 위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게 굉장히 항공모함 입장에선 가장 싫은 무기가 드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 드론은 조금만 크게 만들면 여러 발의 미사일 갖고 날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드론이 실루엣이 좀 얄쌍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타는 비행기는 이제 사람이 타는 곳을 캐노피라고 해요. 캐노피가 근데 이게 레이더 반사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타는 비행기는 레이더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완벽한 스텔스기가 아니고서. 그런데 드론은 이 사람이 타는 공간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에 잘 안 걸립니다. 그리고 채공 시간도 20시간으로 긴 걸 만들 수 있어요. 네. 굉장히 멀리 갔다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대한 미사일을 한 4발 정도 싣고 날아가서 미국 항공모함에 쐈어요. 물론 미국 항공모함은 적의 대한 미사일을 충분히 요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격은 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 요격만 할 거예요. 요격을 할 수 있는 것과 작전 지속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드론이 하나 떠서 4발 발사했는데 만약에 드론이 3대 떠서 12발을 발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굉장히 위협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항공모함으로선 그 지역에서 작전을 포기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한 3대 정도의 드론으로 미 항공모함을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드론은 싸잖아요. 그리고 조종사가 죽을 필요도 없으니까 굉장히 부담 없이 쓸 수 있거든요. 군사용 드론 큰 거 해봤자 한 1, 2억 해요. 항공모함 한 척에 몇 조 합니다. 그렇죠. 네. 드론도 생각보다는 비싸네요. 이게 첨단 장비가 많이 들어요. 네. 수십억이라고 하더라도 몇 조하고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쵸. 전쟁은 가성비거든요. 수십억짜리 한 10대만 띄워볼까? 그래도 너네 버틸 수 있어? 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전을 포기하고 항공모함이 돌아가야 합니다.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잠재력을 보여주는 그런 무기예요. 이미 증명이 되고 있죠. 그렇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드론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드론이 참 이제는 너무나 무서운 존재라는 네. 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그러면은 이 전장에서 군인들이 느끼는 체감의 느낌은 어떨지도 참 궁금합니다. 굉장히 많은 병사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통 병사들을 공격하는 드론이 사용 드론이잖아요. 이게 쿼드콥터라고 해서 이제 프로펠러 4개 달린 거예요. 이런 드론이 주로 하는데 영상을 많이 보면 드론이 사람을 쫓아와서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죠. 드론을 가지고 전차를 부시는 건 가성비가 괜찮을 텐데 드론을 가지고 병사 한 명을 이렇게 공격하는 건 좀 잔인한 얘기는 하지만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적 병사 한 명을 제거할 때 드는 비용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적어도 수천만 원이 들어요. 포탄 한 발 가격이 얼마인데요? 이걸 수천만 발, 수만 발 쏴야지. 네. 그런데 드론은 얼마예요? 3,400달러잖아요. 네. 3,400달러로 병사 한 명을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가차없이 드론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무슨 일이 있냐면 쿼드콥터 프로펠러 4개가 돌아가거나 2개가 돌아간 거거든요. 이게 프로펠러 돌아갈 때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냐면 웽 소리가 나요. 프론트에 있는 병사들은 갑자기 어디선가 웽 소리가 나면 그때부턴 사시나무 떨듯이 쏩니다. 어디서 나타나올지 모르니까. 어떤 러시아군 병사가 시가전에 갔는데 공장지대에서 갑자기 웽 소리가 납니다.
그때부터 완전 패닉에 빠지죠. 나 이제 어떡하지? 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쪽에서 쓱 나타납니다. 아. 그 어떤 네. 공포 영화보다도 무서운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현장에 있는 많은 병사들이 이 드론 로터 소리에 경악을 하거든요.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북한 병사들도 이걸 겪었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네들이 앞으로 활용을 할까? 전 그게 걱정입니다. 계속해서. Уже 11. Смотри, что творится, я не знаю даже, что это сейчас взорвалось. Всі деталі були ідеально підготовлені. Можна сказати впевнено, що це абсолютно унікальна операція. Загалом в операції було використано 117 дронів і відповідна кількість операторів дронів працювал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뭐 어렸을 때 TV에서 봤던, 뭐 영화에서 봤던, 항상 상상했던 그런 전쟁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후방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조종을 했는데 전파로 수신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를 중간에서 제밍하는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가면 갈수록 드론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전투를 할 수 있는 AI가 적극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터미네이터에서. 아, 그 옛날에. 예,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미 스카이넷의 시대가 왔다. 전장에서 전 그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I가 이런 공격을 지시하고 그런 시대가 온다면은 정말 전쟁에서는 사람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도 올까요? 이게 윤리적인 문제긴 해요. 네. 이게 기계가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게 맞냐. 근데 전쟁에서 윤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전쟁에서 먼저 윤리 따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첫 번째, 이왕 이렇게 된 게 우리는 적극적으로 여기서 입도 선매를 해야 된다. 우리가 앞서 나가야 돼요. 네. 다른 나라,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나라에 뒤처지진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거, 이렇게 되면 전장에서 기계하고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냐. 이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있고 돈 있는 쪽은 기계가 싸움을 하고 돈이 없는 쪽이 사람이 싸움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나온 게 바로 상용 드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였던 드론의 거의 60%가 일반 상용 드론이에요. 상용 드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대형 마트나 상품 가게에 가서 살 수 있는 드론. 그냥 저희가 집 앞에서 살 수 있는 그 드론 말씀하시는 거예요? 4,500달러짜리. 비싼 건 4,500달러짜리, 싼 건 2,300달러짜리 드론. 네. 이런 드론에다가 폭탄을 매들어서 공격을 했더니 이게 먹히더라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이런 상용 드론은 어떤 사람들이 사겠어요? 어떤 쪽에서 사겠어요? 돈이 없는 쪽에서 삽니다. 군사용 드론이 아니라 민간 드론을 군사화시킨 군사용으로 개조한 거기 때문에 전 이게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드론은 가난한 자의 첨단 무기가 됐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바꿔서 말해보면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번 전쟁을 봤을 때 누구한테 더 큰 영감을 줬을까? 위쪽이겠네요. 북한한테 네. 훨씬 큰 영감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직접 파병까지 한 겁니다. 그다음에 파병을 해서 많이 네. 당했죠, 또 드론에게. 그게 네. 중요한 거예요. 드론한테 당했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실전 경험이거든요. 실전 경험을 북한은 쌓은 겁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비록 당했지만 어마어마한 영감을 받아서 자기가 당한 이걸 그대로 누구한테 돌려주려고 하겠어요. 우리나라한테 아래쪽으로요? 네. 돌려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전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것 같고 또 정말 드론이 이렇게까지 쓰인다면은 안 되지 않나 또 이런 마음도 한편으로 드는데 지금 북한의 그럼 드론 기술이 실제로 얼마나 위협적인 수준인지 우리가 뭐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 드론을 이제 무기화하는 건 의외로 진입 장벽이 낮아요.
이런 상형 드론도 충분히 개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법으로 없습니까? 그럼 누구나 다 띄워서 뭐 이렇게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나라들이 드론에 대한 규제가 계속 심해지고 있죠. 네. 어디서 날리면 안 된다. 그다음에 드론을 날릴 수 없게 전파 제재도 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전쟁이 나기 시작하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 상용 드론이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네. 싼 것도 안에 12채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12채널이 들어있다는 건 뭐냐면 전파 방해를 받으면 다른 피해갈 수 주파수로 있다는 거죠. 12원 할 수 있다는 네. 거예요. 조금 고급형은 24채널, 36채널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이것도 싫으니까 이제 뭐가 나왔냐면 뒤에 광 케이블이 달려 있어요. 드론 뒤에. 그래서 4, 5km 정도 광 케이블을 달고 전파 방해 없이 4, 5km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생각해 보세요. 북한군이 배낭에다가 광 케이블이 탑재된 드론을 싣고 왔어요. 가다가 우리 국군의 전차를 봤습니다. 한 2km 정도 밖에서 드론을 띄어서 광 케이블을 조종해서 우리 전차를 공격했습니다. 그럼 방해도 받지 못하고 바로 갈 수 있는 거. 불과 수십만 원짜리 드론한테 100억 가까이 되는 전차가 무용지물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전쟁은 가난한 자한테 훨씬 더 많은 영감을 줬어요. 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하나. 우리가 지금 적이 드론을 썼으니까 우리도 드론을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드론 쓰는 건 당연하고요. 적의 저런 저가형 드론을 어떻게 막아야 하나 여기에 지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참 들으면서도 마음이 많이 무겁고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굉장히 대표님도 매일 이런 얘기를 하시다 보면은 편하지 않은 날들이 이제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참혹함도 많이 보시게 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략을 세워가야 될 텐데요. 이 드론의 위협을 막아내는 이 안티 드론 기술, 이 한국이 특히 이 분야 쪽에서 좀 두각을 나타낸다고 해서요. 예,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다행스럽게 우리나라가 이 안티 드론 분야에 있어서 어떤 한 분야는 최고 정점에 올라 있습니다. 어떤 분야가 그런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적 드론이 날라오잖아요. 네. 그럼 일단은 적 드론을 봐야지 뭐 떨어뜨리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적 드론 탐지예요. 근데 사실 안티 드론 탐지에서 가장 앞선 나라는 이스라엘이었거든요. 이스라엘제 드론 탐지 레이더가 드론을 5km 밖에서 탐지해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먼 데서부터 탐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드론이 특징이 싸잖아요. 네. 한 30대 정도가 5km 밖에서 딱 포착이 됐어요. 막 달려오기 해서 나한테. 한 번에 막아내기가 그럼 쉽지 5km도 않겠네요. 먼 거리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안티드론 한 업체에서 레이더를 만들었습니다. 얘가 13km 밖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레이더만큼의 성능을 구현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제가 이 레이더 시연을 할 때 제가 갔거든요. 네. 근데 이 시연장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원자력 발전소에 관계된 분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굴이 하얘져서 무슨 질문을 하냐면 만약에 드론이 폭탄 하나 매달고 유이 날아와서 냉각 장치에 자폭을 하면 그때부터 원전 끝이다. 엄청난 재앙이 날아온다. 그래서 저 작은 드론이 오는 걸 막아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겠냐 이걸 계속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주요 산업기관 시설에 드론이 폭탄 하나 매달고 그냥 유이 와서 할 수 있어. 굉장히 엄청난 테러 무기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를 막아야 되거든요. 이게 전쟁에서만 막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주요 산업시설에 다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이더가 비교적 가벼워요. 비교적 가볍고 크기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나 장갑차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잘 탑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차가 무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 투발 수단이 아직은 전차거든요. 그런데 이 전차가 이제는 혼자 다니면 안 된다. 전차가 적 드론이 나타났을 때 이걸 또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안티드론 레이더를 탑재한 장갑차하고 드론이 왔을 때 이걸 전파로 교란해야 되는데 전파 교란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군용 드론이 오잖아요. 얘는 주파수 도약을 합니다. 1초에 수천 번씩 주파수 도약을 하면서 방해 전파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 케이블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관포예요. 기관포란 말 들어보셨나요? 기관포요? 포인데 따다다다다다닥 연속으로 쏠 수 있는 거예요. 영화에서 많이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조그만 걸로 하면 안 되고 드론이 작잖아요. 작은 걸로 맞추려면 힘들단 말이죠. 근데 요즘 뭐가 나왔냐면 기관포 중에서 가다가 산탄총같이 팍 퍼지는 게 나왔어요. 이런 걸 탑재한 장갑차하고 같이 전차가 다니면서 이제는 작전을 해야 될 거예요. 적 드론을 잡아내는 이런 레이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제도 5km 밖에 탐지가 안 돼. 우리는 13km 밖에서 탐지가 되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만들었으니까 전 이 기회를 굉장히 잘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찾아보니까요. 안티드론 기술은 단순히 감지서부터 식별, 교란, 지휘까지 한 번에 움직이는 통합형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드론이 왜 찾기 힘드냐 하면 얘가 새하고 구분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안티드론 시스템은 새하고 드론하고 AI를 통해서 구분을 해요. 네. 그리고 AI가 가장 위협적인 거를 먼저 찍어줘서 얘부터 공격하라고 명령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 하나가 딱 있으면 통합 지휘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얘가 계속해서 학습을 하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정교해지고 어느 한 레이더 시스템이 학습한 내용을 다른 레이더하고도 공유하면서 학습 효과를 몇 배로 키울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한국이 이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는지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선진국들은 어떤 드론을 만들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적 드론을 막을까 여기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먼저 좀 시장을 장악해서 좋겠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서 소식이 들려오고 있긴 한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면 저는 지금까지 우리 K방산이 좀 대박이 많이 터졌잖아요. 근데 이 대박 터진 거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가성비가 좋았기 때문에 대박이 터졌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남들이 아무도 못했던 분야에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우리가 기술력이나 이런 시장을 선점한다. 그럼 이제부턴 가성비가 아닌 굉장히 좋은 가격을 받으면서 우리가 K방산을 다시 한번 이끌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우리한테 열릴 겁니다. 네, 그럼 끝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드론 수준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도 공격용이나 정찰용 드론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요. 기술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선진국에 거의 근접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예산이죠.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서 이런 것들이 빨리 전력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조금 부족해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제는 드론이 대세가 됐다. 드론이 미래 전쟁의 핵심 주역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여기다 더 많은 투자를 아주 효율적인 투자를 해서 이 시장을 우리가 선점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티 드론 시스템도 있고 공격용 드론 시스템도 충분히 만들 이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우리가 선점해야지 앞으로 K방산의 두 번째, 세 번째 도약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국방력 자체도 훨씬 강해질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드론이 전쟁의 룰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 드론이 바꿔놓은 전장의 법칙을 다시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침묵의 암살자, 드론이 바꾼 전쟁의 룰. 이 드론이 바꾼 치열한 전쟁의 본질을 신박하고도 날카롭게 짚어주신 샤를 이세원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I 첨단 기술이 전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무기는 작아졌고 판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 새로 짜인 판 위에서 K방산은 또 어떤 반격의 서사를 써 내려갈지 다 같이 지켜보시죠.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다음 주에도 숫자는 진지하게, 해석은 신박하고 재밌게, 더 놀랍고 신박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